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022년 12월 24일이고 토요일이네요. 자, 오늘 국방론편 꼭지로 한 말씀을 드리겠고, 보시는 것처럼 근데 최근에 일본이 이제 재무장을 뭐 계속 해오고는 있었습니다만은 그 본격화하는 듯한 일본 내각의 움직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NHK 방송에서 좀 접하고 거기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게 이제 12월 19일자 NHK 방송인데, 여기 보면 이제 일본 내각이 정부가 세 가지의 이제 중요한 청사진을 승인을 했다. 이게 이제 국방적 정관과 관련된 내용이죠. 이걸 살펴보면은 내각이 통과시킨 게 국가안보전략, 국가방위전략, 그다음 방위력 전강 계획 이런 것인데, 안보전략, 방위전략 이게서 이제 핵심은 뭐냐면은 기존 일본의 이제 헌법을 개정하는 차원이 아니라 기존 헌법을 이제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뭐 선제 공격이나 예방적 공격 이런 것을는 하지 않겠으나, 적이 우리를 공격하면은 추가의 공격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걸 적극적으로 보복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이제 해석을 확대한 것이죠. 예. 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일단 공격을 받으면은 저기 민간인 지역이 아닌 저기 군사 지역에 국한한다는 전제가 있고, 저기 육상 기지도 공격할 수 있다. 이런 걸 이제 명확하게 한 거예요. 기존의 헌법을 고치지 않는, 전수방이라는 헌법의 틀을 고치지 않는 선에서 그냥 적극적으로 해석을 한 것이고, 또 하나는 이 해석만 한 것이 이런 식으로 해석만 한 게 아니라 방위력 전강 계획까지 덧붙였어요. 그래서 여태까지 이제 살짝 해오던 것들이 공식적으로 드러나면서 NHK 같은 곳에서 그러면 본격화할 때 돈이 얼마나 더 들 것이며 그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온 거거든요. 향후 5년간 우리 돈으로 한 400조 원을 쓰겠다는 거니까 연 80조 원 정도 쓰겠다는 것이죠. 지금의 국방비보다 한 10조 원 정도 늘어나는 수준이고, 우리는 50에서 60조 원 사이에 있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방위력 전강 계획이 구체적으로 붙었고, NHK 같은 공영 방송에서 어떤 무기 체계에 집중할 것이다라는 것까지 언급됐으니까 이제 본격화, 공식화됐다. 뭐 이런 단어를 쓸 수 있는 지금 상황이에요. 예. 그래서 좀 전에 이제 그 계획이 이제 중요한 거죠. 실제적으로 어떻게 방위력을, 이제 정치성 멘트가 아니라는 거죠. 예. 방위력을 실제적으로 올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세금을 올리는 방안까지 지금 제시가 됐고, 거기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까지 됐어요. 일단 여론조사는 좀 부정적인데, 지금 전체적인 맥락으로 봤을 때는 진행한다, 돌파하겠다, 이런 의지가 강한 것으로 저는 비춰집니다. 그래서 27년까지 방위비 수준을 GDP의 2%까지 증가시키겠다. 이제 그걸 이제 국방 예산으로 환산을 시키면 5년간 400조 원, 연 약 80조 원 정도를 투자를 하겠다는 것이고, 이것은 기존에 여태까지 써오던 국방비보다 10조 원 정도가 더 확보가 되는 거예요. 10조 원씩 더 하겠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돈이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몇 가지 세금을 정세하겠다. 예.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 겁니다. 구체적인 거죠, 사실은. 그 세금에 이제 보면 뭐 법인세부터 소득세 몇 가지 세금들이 구체적으로 언급도 돼 있어요. 몇 퍼센트 인상안이 있다. 충격이 갑자기 많이 올려면 심할 수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퍼센티지를 상향 조정하겠다. 이런 안까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하겠다는 의미로 읽혀지는 부분이거든요. 예. 자, 그러면 NHK 방송에서 소개한 무기 체계에 이제 일본이 본격적으로 이제 염두에 두는 거, 여기서 이제 가장 큰 핵심은 응징 보복을 하겠다는 것이죠. 뭐 본인이 먼저 공격을 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공격을 일단 받으면은 추가의 공격을 방지하기 위해서 응징 보복을 하겠고, 상대방의 군사 기지까지, 즉 남의 영토까지 공격을 할 수 있겠다라는 게 핵심이죠. 자, 그거를 위한 무기 체계는 뭐냐? 여기서 NHK에서 다루고 있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어떻게 보면 생각의 발전이죠. 일본 정부가 계획을 그렇게 했고, 그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국방비를 늘리고, 또 그 늘린 국방비로 그런 역할을, 상대방을 보복할 수 있는, 상대방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무기체를 갖추겠다. 당연한 수순이에요. 근데 이 자료를 쭉 보시면 아마 느끼실 거예요. 이거는 일본이 대부분 다 해오던 일이에요. 네. 자, 일단 그 정도 이제
문제 실마리를 던져놓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언급되는 것이 12형 대함 미사일 개량 이렇게 되어 있어요. 12형이라는 것은 아마 12년도에 이제 뭐랄까 배치가 되기 시작했다는 뜻인 것 같은데, 이게 기본적으로는 일본이 이제 전술방위 체계이기 때문에 지상에서 발사하는 거예요. 육상에서 일본 열도를 공격해오는 적의 함선을 공격하는 지대 함 미사일로 개발된 거예요. 예. 형상은 뭐 전반적인 미사일이고 크기는 우리 해성이나 미국의 뭐 하푼하고 거의 유사해요. 예. 뭐 발사 방식 같은 것도 유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뭐 200km 정도 날아가는 거기 때문에 이제 터보팬 엔진이, 터보제트 엔진이 들어있는 것이죠. 로켓 엔진이 아니고, 예, 그렇게 돼 있는데, 자, 저걸 먼 거리에서 육상 기지를 타격하기 위해서는 소위 말하는 스탠드오프 무기가 필요하다. 상대방의 방어막 밖에서 나는 안전을 보장받은 채로 상대방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 그게 스탠드오프 무기죠. 대부분 미사일이죠. 예, 그게 이제 투자를 하겠다. 향후 5년간 딱 집어서 5조 원을 투자하겠다. 거기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12형 대함 미사일의 사거리가 처음에 지상 발사형은 200km 정도였는데 이미 2020년도에 2년 전에 승인이 났어요. 장사정거리 개발하는 것으로. 네. 그게 이제 하나 달라진 게 있다면은 5조 원이라는 금액이 집중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개량에 이때까지 개량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이때까지 개량 계획이 다 잡혀 있고 해오던 것을 훨씬 더 빨리 추진하겠다는 그렇게 해석하는 게 딱 맞습니다. 5조. 자, 그래서 200km짜리를 900km, 그다음 1,500km까지 늘리겠다는 거죠. 예, 1,500km, 900km만 돼도 뭐 순항 미사일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이 미사일의 특징은 이제 거의 아마 세계 최초로 A사 레이더 방식의 A사 방식의 KA 밴드 가장 정밀한 거거든요. 그것을 이제 이 실기 위해서는 소형화가 필요한 부분이 있죠. 여기서는 일본이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부분이에요. 이런 탐색기를 장착한 미사일이에요. 자, 그리고 이것을 이미 함상형에 배치를 한 것 같아요. 구축함에. 이건 이제 사거리가 늘려서 배치가 됐어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크기가 하품과 해성과 비슷하기 때문에 이처럼 이렇게 경사발사대에서 발사하게 돼 있어요. 예, 물론 원한다면은 MK41에서 발사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일본 미사일이니까 뭐 정보 공유 차원이나 MK41에 장착을 하려면 미사일에 관련된 정보를 노출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건 미국 거니까 발사대는. 그래서 이렇게 경사발사대로 하는 것 같고 이렇게 뭐 통상의 경사발사대 발사의 형태예요. 크기도 비슷하고 미사일도. 자, 17식이라고 이름이 붙였어요. 17년도에 이제 개량형을 함상에서 발사할 수 있는 것으로 개량을 한 거고 사정거리가 400km에 이르렀어요. 이미. 자, 그렇기 때문에 거꾸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기존의 해성 미사일은 200km 넘는 정도거든요. 예. 그래서 해성 미사일의 개량형, 그 핵심 방향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큰 것 중에 하나가 사거리 개량이라는 면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저는 아직 확실치가 않은 게 그 예산이 배정될 것까지는 보이거든요. 작년, 재작년 때 보면은. 그러면 그게 해성 미사일을 개량한 것인지, 예? 아니면 그게 해성2라고 명명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게 작년 정도에 공개했던 초음속 미사일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네. 자, 보면 일본이 이미 사거리 400km짜리를 17년도에 배치한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을 했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 초음속 미사일 개발했다는 게. 이미 그 당시는 우리 전 정부에서 모든 전방위 방위를 천명하던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그 기조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어요. 네. 자, 그래서 분명히 저거하고 상관관계가 있다. 예. 일본의 무기체계하고 우리의 무기체계 서로 개발이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여실히 한번 느끼시게 될 겁니다. 오늘 내용을 보시다 보면은. 그 다음 그 밑에 게 이제 P1 초계기에도 이걸 탑재했어요. 이미 공대지로 개발한 거예요. 자, P1 초계기는 일본이 스스로 개발한 것이고, 이게 지난번에 이제 동해에서 우리 광개토함하고 진실 공방을 벌였던 거죠. 가까이 접근했고, 우리 쪽에서 미사일을 조준했다고 한 거죠. 예, 레이더를 통해서. 그래서 뭐 네가 많이 내가 많이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인데 그 비행기에도 탑재한 형태가 있어요. 지금 이게 우리 해군한테 위협이 되는 요소죠. 예.
자, 그리고 작년 금년에는 이미 몇 개월 전에 방위백스에서 이거의 개량형, 최신 개량형에 대한 이 미쯔비시 중공업에서 개발하고 있는 것 같은데 모양이 나왔어요. 모양이 나온 게 지금 이 그림인데 이때까지 앞서 보셨던 미사일들하고 모양이 많이 달라졌어요. 예. 그래서 이 모양으로 봐서는 뒤에가 보면은 이제 부스터 같은 게 있고 앞에 공기 흡입구가 있는 걸로 봐서는 이게 사거리가 이제 1000km 넘어가는 것 같은데 터보젯인데 사거리를 늘렸다. 그리고 날개가 좀 길어진 게 보여요. 예. 자, 그래서 장사정거리와 상관이 있는 것 같은데 목표물, 특히 대함 목표물 같은 경우에는 목표물이 계속 위치를 바꿀 수가 있죠. 그래서 가운데서 목표물의 위치 정보를 계속 업데이트 해주는 장치가 필요해요. 그건 우리 대함 미사일도 마찬가지예요. 뭐 100km, 200km만 넘어가도 이미 우리 수상함의 레이더에 잡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수상함 레이더는 지구의 그 공면이라고 해서 둥글기 때문에 기껏 해봤자 3, 40km밖에 못 보거든요. 그런데 이미 미사일 사거리는 100km, 200km 넘어가잖아요. 자, 그래 되면 가운데 무인기가 있든지 헬리콥터가 있든지 정찰기가 있든지 인공위성이 있든지 이래야 돼요. 그래서 상대방이 실시간으로 계속 움직이는 목표에 대해서, 왜냐하면 좌표만 넣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상대방이 저기 함선 같은 경우 움직이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거는 인공위성으로 목표 위치를 이제 갱신하는 그런 게 들어있다. 이런 부분이 있고 이게 공개가 됐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2022년 7월 일본의 방위백스에 일본 언론에서 확인을 했고. 자, 그래서 이 네이발 뉴스의 금년 8월달 기사인데 이 내용이 뭐냐면은 좀 전에 그 개선형 미쯔비시에서 개발 중인 거 사거리 연장형 1000km 넘어가는 거 거기에 대한 기사를 소개를 한 거예요. 예. 사진도 거기서 온 것이고. 그런데 이 기사를 보면은 다른 무기체계에 대한 내용이 언급이 돼 있어요. 예. 여기 보면 뭐가 있느냐면은 지상에서 발사하는 활공형 극초음속 미사일의 배치에 대한 계획이 나와 있어요. 예, 이건 처음 듣는 소식일 거예요, 아마. 저는 예전에 자료를 통해서 30년대로 이것을 일본이 개발 계획을 잡고 있는 자료를 봤거든요. 나중에 뒤에 보여드릴 겁니다. 이게 이미 며칠 전에 일본 내각이 뭐 새로운 계획을 도출하고 이전에 이미 준비되고 있었던 거예요. 다 쭉. 예. 그래서 우리 쪽에서 이미 다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예. 그래서 지상에서 발사하는 활공형 극초음속 미사일 이래 되면 보통 100km 정도까지는 일반 로켓처럼 올리죠. 거기서 이제 탄두가 분리되고 그 다음부터 활공으로 내려오는 것인데 뭐 고도 한 5, 60km 정도로 그게 이제 블록 1이 여기 뭐 사거리가 뭐 몇백 킬로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까지는 사실인지는 모르겠어요. 극초음속 활공형 미사일의 사거리가 몇백 킬로밖에 안 된다 그러면 상당히 짧은 것으로 저한테는 비춰지거든요. 그거는 이제 정확하게는 모르는 노릇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블락 1이 2026, 2026이고 이때는 아마 극초음속까지 도달하는 속도는 아닌 것으로 저는 보여요. 예. 자, 그러니까 이게 서둘러 배치를 한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눈에 띄는 것이죠. 물론 이제 일본은 중국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예. 당연히 우리한테도 견제의 대상이 충분히 되는 것이죠. 예. 자, 블록 2는 이제 극초음속을 달성할 것으로 보이는 미사일인데 28년에서 30년 사이에 배치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한 5년 이상씩 다 앞당겨지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지금 오늘 일본이 이제 오늘 기사를 통해서 일본 내각이 결정한 것은 이런 부분들을 전방위적으로 압축시켜서 장기 계획을 단기간에 달성하려고 그리고 언론에 공개되지 않는 많은 다른 부분들에서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죠. 왜냐하면 돈이 1년에 10조 원어치가 더 들어가는 거니까. 이런 걸 알 수가 있었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예전 어디서 제가 가져온 건데 일본의 이제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계획을 보면 제가 빨간 동그라미 2개 쳐놓은 게 보이시죠. 29년에서 38년 사이에 계획에 뭐가 있느냐면은 위에 동그라미는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이에요. 우리 지르콘 같은 거. 죄송합니다. 러시아의 지르콘 같은 거. 우리는 작년에 이것을 하이코어라는 이름으로 공개를 했었고 금년에 비행시험을 한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빨라요. 일본보다. 저 미사일의 개발 속도도 빨라지겠죠. 일본도 우리를 견제하고 있으니까요. 그 아래 것은 이제 활공형인데 요게 이제 좀 더 앞당겨지고 있다는 거고 기사화된 부분인데. 예. 일본 극초음속 미사일 내부 구조는 예전부터 이런 게 드러난 게 있었어요. 우리 쪽에서 극초음속을 하고 있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아무 생각이 없을 때 이미 일본은 이거 하고 있었어요. 우리보다 더 오래 쳐다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이걸 보면은 극초음속 그 스크램젯 엔진의 기본 형태가 전 세계가 다 똑같아요. 다 이렇게 구조도 이럴 거예요. 미국도 일본도 중국도 우리도 그런데 안에 내부 구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정보가 있는 건 이게 유일해요. 그래서 우리한테 참고가 돼요. 보여드린 김에 보면은 스크램젯 엔진이라는 게 밑에가 공기 흡입구가 저렇게 돼 있어요. 다 똑같아요. 자, 그러면서 공기가 마하 이상의 속도로 들어와서 저절로 압축이 돼가지고 거기에 이제 연료가 분사되면서 폭발을 하는 것인데, 또 이게 워낙 고속이기 때문에, 극초음속이기 때문에 이게 이 기체에 특히 온도가 많이 올라가는 부분에 를 냉각시키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 부분을 제 기억이 맞다면은 저기 연료를 통해서 냉각을 시키고, 연료는 그 냉각 과정에서 열이 올라서 적당하게 압축 공기하고 최적의 이제 점화를 이룰 수 있는 그 정도 온도까지 올린다. 뭐 이런 컨셉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누가 잘 구현해 내는가, 원리는 다 알고 있죠, 사람들이. 그게 각 국가 간의 싸움이에요. 예. 자, 여기 보면 탄두부가 저기 있고 엔진은 밑으로 공기가 좀 들어가고 있고, 그 탄두 뒤에는 보면은 이제 연료 탱크라고 붙어 있는 것이죠. 예, 지금 이런 형상이에요, 다. 이 게임에 다 도전하고 있는 거, 여러 나라들이 1등을 하려고 하겠죠. 지금 이제 러시아가 가장 먼저 앞서갔고, 그 다음 중국과 우리가 지금 조금 비슷한 것 같죠. 예. 자, 이게 예전에 이제 사진에 노출된 것이죠. 20년 7월에 당시 일본 방위성 차관이 일본의 한 연구소를 방문하고 나서 다녀온 후에 자기 트위터에 사진을 올렸는데, 거기 저 뒤에 모형이 이제 잡힌 게 보이시죠? 극초음속 미사일. 예. 그때 제가 저걸 소개를 드릴 때만 해도 일본이 이런 거 준비를 하고 있다. 우리도 저기 대응을 해야 된다. 저게 어떻게 보면 대한 미사일의 최고 사양이잖아요. 현재 전 세계 기술력을 봤을 때. 그런데 우리도 저걸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작년에 시제품을 내놨고 금년에 비행시험을 했겠죠. 예, 지금 그래 된 상황이에요. 역전된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일본하고. 예. 자, 그리고 또 지금 요번에 뭐 상대방에 대해서 보복 공격을 할 수 있다, 공격을 받았을 때라는 전제로 이야기를 하지만, 이미 그들은 공격용, 타격용 무기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드리는 게 이 사람들이 지금 일본이 대한 미사일이라고 국한시켜서 이야기하지만 다 대지, 예, 육상 타격 능력이 다 있는 미사일들이에요. 그리고 안에 탄두 중량도 다 200kg 다 넘어갈 수 있는 그 정도 미사일의 규모예요. 그 전부 다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고급 순항 미사일급이에요. 예. 그런데 그거는 전수방위, 상대방을 공격한다는 게 부담스럽기 때문에 대함으로 국한한 거죠. 일본 바다로 가까이 오면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면 우리가 공격하겠다라는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대지 공격, 즉 기지를 공격하겠다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당연히 대지 공격력이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이제 소개되고 있는 미사일들에는. 그래서 우리가 예전부터 알고 있었던 게 이거예요. 일본의 공대지 미사일, 즉 비행기에서 발사하는, 죄송합니다, 공대함 미사일이죠. 일본의 이야기로는 당연히 공대지로도 쓸 수 있죠.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이유로 ASM-3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일본이 개발한 덕티드 램젯 공대지 미사일이에요. 그리고 초음속이에요. 이제 우리 비행기를 준비 중이니까 지금 우리도 공대지 미사일 또는 공대공 미사일 중거리 같은 경우에 덕티드 램젯을 적용하고 그거 기반으로 물건들을 개발하고 있는 것이죠. 일본은 그 상황에서 앞서갔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F2라고 F-16 기반으로 한 일본 스스로의 국산 비행기거든요. 지금 보시는 게 왼쪽에 F-16이 아니고 날개 같은 게 더 넓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은 미사일을 개발하면은 미국과의 합의 없이 본인들이 장착할 수 있는 플랫폼이 있었기 때문에 개발이 된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역시 우리의 선택도 덕티드 램젯이었어요. 일본처럼. 그래서 이게 원래는 사거리가 한 200km짜리를 개발했는데 완료됐어요. 개발을 했는데 배치를 하지 않고 바로 사거리 연장형을 개발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찾았던 자료에 따르면 2025년에도 배치 예정인데 이것도 더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자금이 많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1년에 10조 원씩씩 더. 사거리가 400km 정도고 직경 35cm, 길이가 6m 좀 길어요. 그래서 이 길이가 좀 긴 것에 대한 일본 내에 개선 요구가 있어 왔어요. 당연히 우리 군이나 중국이나 뭐 북한에서 다 알고 있는 미사일이 되겠죠. 네. 뭐 이제 이게 일단 처음에 개발이 됐을 때는 지금 동북아에서 가장 빠른, 가장 방어하기가 어려운 공대함 미사일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최초의 초음속 미사일이었으니까요. 공개된. 자, 그래서 일본에서 이런 의견들이 있었던 거죠. 이게 지금은 왼쪽 위에처럼 이렇게, 왜냐하면 미사일이 6m에 달하기 때문에 내부 무장창에 넣을 수가 없어요. F-35 같은 경우도 제가 추정컨대는 한 4m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왜냐하면 4m보다 긴 거는 못 넣으니까. 그리고 우리 KF-21의 내부 무장창은 제가 추정컨대 4.5m까지는 미사일이 들어가는 것 같거든요. 자, 그 정도로 하더라도 공간을 최대한 늘려서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일본도 지금 이게 일본 국산의 5세대 전투기나 6세대 전투기를 지금 상정한 거예요. 그 내부 무장창이 이 미사일이 들어가야지 이 미사일의 효과가 극대화된다는 거예요. 주변국도 다 그 방향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미국은 지금 F-35에 이걸 이뤄내고 있지는 못해요.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만 우리는 그걸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죠. 예. 타우루스 한국형 4.5m를 끊겠죠. 예. 당연히 덕티드 램젯을 쓰는 미티어 중거리 미사일, 공대공 미사일 같은 경우는 당연히 길이가 이미 맞고, 또 우리가 덕티드 램젯으로 공대함 미사일을 개발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이 길이에 맞을 거예요. 그 일본도 알고 있어요. 자기로 넣어야 된다는 거를. 그래서 최근에 이제 영국하고 이태리하고 손잡고 6세대 전투기를 30년대 초반에 이제 대비시키겠다고 결정을 한 거잖아요. 그 중에 큰 부분이 그 무장을 뭘 넣을 것인가. 저 부분 일본도 이제 본격적으로 덤비겠죠. 우리도 이미 하고 있고. 그래서 여담이지만 저는 우리가 초음속 미사일, 대함 미사일 그걸 개발을 하고 나서 계속 개발이 완료됐다, 아니면 더 하고 있다, 이런 말들이 몇 년간 지속이 됐었어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 도대체. 다 됐다고 그러는데 왜 안 내놓는지. 그래서 저는 그 당시 이렇게 짐작을 했었어요. 이거 저의 생각입니다.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를 이미 인도 같은 경우도 소형화시켜서 공대 한 버전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램젯 기반으로 되어 있는 거. 그게 러시아의 야혼트 류죠. 했는데 우리도 그걸 어렵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이즘도하고 크게 비슷했을 거예요. 일본 거랑. 근데 우리가 그걸 계속 더 만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했던 것은 더 소형화를 시키려고 했던 것 같아요. 더 소형화를, 램젯으로. 그래서 그 소형화 시키는 목적이 뭐겠습니까? 기존 크기로도 공대함 만들고 기존의 경사발사대에서 쏘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저는 그것을 우리 차기 비행기 KF-21의 내부 무장창에 넣어야 되기 때문에 계속 고민을 했던 것으로 생각이 들고, 결국에는 그것을 포기를 하고 우리도 덕티드 램젯으로 갈아탄 것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그것은 함정에서 발사하는 용도로만 쓰자. 그리고 비행기에서 발사하는 용도로는 덕티드 램젯을 하자. 그리고 거기서 기술적인 진척을 이뤘고 확신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쪽으로 넘어온 거고, 그거는 해군용으로만 쓸 것이니까 공개하고. 그래 된 거라고 봐요. 이제 우리는 비행기만 나오면 돼요. 그래서 일본과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강력한 서로 견제를 하면서 경쟁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번 이제 NHK를 보도를 보면 이런 내용이 분명히 나와요. 토마호크 미사일을 2조 원어치를 사겠다. 이렇게 나와요. 상대방의 공격을 받았을 때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나를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대상이 아니라 그들이 출발했던 기지까지 공격을 하겠다. 우리가 선제 공격을 하겠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래서 이때까지 전술방위 원칙을 지키면서 가장 적극적으로 해석한 방식을 제시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각이 통과시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되게 자극적인 부분일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단계는 또 어떻게 넘어갈지 모르는 거잖아요. 지금의 요번에 하나의 성인이, 하나의 변신이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미국이나 주변국에서 당연히 예민하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일반적인 언론 보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들으셨겠지만 지난 몇 년간 일본이 방위력 증강을 꾸준히 해온 걸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거 이제 공식화됐다는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큰 의미가 있죠. 이제 그냥 본격적으로 하겠다. 눈치 덜 보겠다. 가장 눈에 걸리는 것은 미국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미국 미사일을 적의 기지를 공격할 때는 미국 미사일용으로 돈을 주고 사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촌지 같은 거죠. 2조 원으로 치면 이게 한 개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10억에서 20억 정도 되기 때문에 상당한 양을 구매하겠다는 거예요. 사거리가 1000km 이상 나오죠. 그렇지만 이게 이미 오래된 미사일이거든요. 지금 동북아의 그 빡빡한 방공망을 통과할 수 없는 미사일이에요. 자, 그리고 오늘 벌써 소개해드린 몇 가지 미사일만 보더라도 사거리부터 회피 능력, 탐색기, 속력 모든 면에서 톰하우크보다 훨씬 나은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는 역량 이미 또 가지고 있고 일본이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걸 왜 2조 원어치나 사주겠다고 했을까? 일본 걸, 미국 걸. 남의 땅을 공격한다는 그게 부담스럽기 때문에 물론 미국하고 이면적인 합의 같은 거나 아니면 암묵적인 오케이가 있었겠지만 그래도 미국 무기를 사준 거예요. 안전하게. 그런 용도로 미국 무기를 쓰겠다는 것으로. 그리고 자기들이 개발하는 무기 체계가 이 사진 뒤로 숨어버리라는 거죠. 미국한테도 하나의 입막음이 되는 거죠. 근데 실제 강력한 타격을 하려고 하면 토마호크보다는 자기들이 개발한 미사일을 쓸 가능성이 높아요. 그게 더 신형이니까. 이거는 9세대 미사일이 됐고 이미 토마호크는. 거기서 이제 어떤 그런 이제 냄새가 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드린 말씀을 쭉 정리를 해보면은 우리 군에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내용을 이제 공식화했다. 그리고 그 말은 꼭 본격화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생각은 다들 하고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이제 수년에 걸쳐서 그들이 갖고 있던 상륙함을 항공모함 비슷하게 개조를 해서 F-35B를 탑재하고 지금 세계적으로 최신의 최신의 비행기로 알려져 있는 공격기를, 함상형 공격기를, 수직 이착용 공격기를 탑재하고 했기 때문에 이미 그림은 다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혹시 독도함이나 마라도함을 그 비슷하게 개조하지 않을까라고 계속 이렇게 눈치를 보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미 돼 있었고 그런 분위기가 이제 확실해졌다, 본격화됐다. 이제 일본이 눈치를 덜 보겠다 이런 이야기로 들려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전방위 방어라는 그 기조를 계속 지키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지금 군비 전강 계획이 잡혀 있고요. 그래서 주변에서 우리나라를 함부로 외교적으로 휩쓸리지 않을 때, 경제적으로도 휩쓸리지 않으려면 가장 기본이 우리가 스스로 시키는 힘을 강하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세계적인 조류가 너무나 빠른 속도로 바뀌고 있잖아요. 일본이 지금 무장화를 본격적으로 하겠다는 것도 본인들이 그런 기회를 잡았기 때문에 하는 거고 세상이 변하기 때문에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지금 달려드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것보다 조금 빨리 내다봤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단기간에 많은 성과를 냈고 지금도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이 상황은 미국 입장에서 보면 뭐냐면은 이제 미국은 러시아도 상대해야 되고 북한도 상대해야 되고 중국도 상대해야 되는데 중국의 방어력이 계속 올라감으로 인해서 옛날처럼 말이야 중국하고 미국하고 군사적 긴장이 엄청나게 고조돼서 충돌이라도 발생을 한다. 그러면 지금처럼 미국 항공모함이 대만에 온다든지 우리 부사랑에 들어온다든지 이런 걸 절대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중국한테다가 나는 이 지역의 왕이다. 남중국해 포함해서 당신을 얼씬도 할 수 없잖아. 이런 입장을 수락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뭐냐? 우리는 들어갈 수 없지만 나라가 거기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스스로를 지켜야 되는 한국과 일본은 스스로 무장을 해서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근데 한국은 이미 남북 관계가 있었고 우리는 미국과 전쟁을 한 경험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일본은 중국한테는 아픈 기억을 준 나라거든요. 패전을 하긴 했지만
일본은 이제서 좀 더 그 가능성을 보고 덤빈 것이죠. 그만큼 세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몇 년이. 지난 10년간에 많은 게 바뀌었어요, 지금. 자, 미국이 그걸 용인을 해주게 되면 우리도 마찬가지,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예? 국방을 자기들한테 기대지 않으면 그 나라들이, 한국과 일본이 자기의 말을 정확하게 안 들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미국은 지금 어쩔 수 없이 그것을 용인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본인들의 외교적 영향력은 조금 줄어들 거예요. 당연히 완벽하게 사라지지는 않죠. 다른 방식으로 엮으려고 하죠.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이 되게 변동이 많을 수 있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유럽 같은 데서도 우크라이나전을 계기로 폴란드도 무장하고 주에서 무장하고 기존에 뭐 독일, 프랑스, 영국 다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 방산업체들 혜택을 보고 있잖아요. 일본도 이제는 우리는 여기서 뒤처지면 안 된다. 그러면 중국만 무서운 게 아니라 원래는 지금 일본이 러시아만 무서워했잖아요. 중국은 미국과 사이가 좋았으니까. 근데 이제 중국도 상대해야 되고 한국도 상대해야 되는 거잖아요. 미국이 교통 정리를 안 해주니까요. 거기 어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새로운 게임을 미국은 정치력을 발휘해서 해내야 되는 거예요. 한국의 대통령은 계속 바뀌어가고 있죠. 맞춰가야 되는 것이죠. 복잡한 거예요. 예. 지난 3, 40년간에 걸쳐서 이렇게 많은 변화가 전 세계에 밀어닥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코로나 왔죠. 수년간. 경제는 침체돼 있죠. 예. 새로운 경제의 출구는 지역적으로는 없어요, 이미. 예. 거기에 대한 고민도 있죠. 예. 새로운 산업을 사람들이 투자를 하고 돈을 쓰게 만드는 그런 것도 또 새로 탄생이 돼야 돼요. 뭐 전기차, 4차 산업 이런 것들이 또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런 혼란한 상황이에요, 지금. 그래서 준비된 자들한테는 기회가 있는 그런 시기가 왔다고도 볼 수 있어요. 또한 이제 지금 일본에, 왜냐면 무기라는 게 1년 만에 개발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폴란드가 우리 무기를 구매하는 데 있어서도 프랑스, 독일이 상당한 실력을 갖고 있지만 기술적인 면에서 단기간에 몇백 대씩 못 뽑아주는 거잖아요. 자기들 거 채우기에도 부족해요. 마찬가지 개발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서로 다 아는 것이죠. 서로 쌍방간에. 그래 보면은 일본의 지금 개발 계획들, 초음속 미사일, 공대함 미사일 사거리 늘리고 있고, 지대함 미사일, 그리고 순항 미사일 같은 거 다 전용될 수 있는 거. 이제는 공개적으로 이야기했잖아요. 아주 위협을 가하면 공격할 수 있게. 그걸 우리는 예상했던 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천궁2 대공 미사일, 그리고 LSM 지금 조만간 나오겠죠. 그리고 해공 미사일 특히. 저게 다 이제 탄도탄 요격이 가능한 것이죠. 거기다 뭐 순항 미사일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함정을 보호하기 위해서 해군 미사일을 개발할 때 단거리 대한방공 미사일이잖아요. 그 조건을 뭘 넣었습니까? 그때 이미 우리는 일본이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 가지고 있는 걸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해공에는 뭐가 들어갔어요? 군에서 요구한 조건이 초음속 대응이 가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겁니다. 당시에 초음속 대함 미사일을 가진 건 우리 주변국에서는 일본밖에 없었어요. 자, 그리고 이번에 이제 골키퍼 대신에 우리 한국판 골키퍼를 개발하고 있잖아요, 그죠? 20년대 말까지. 거기에도 마하 4 플러스까지 막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뭘 겨냥하는 거냐, 보죠. 이거죠. 예. 자, 그건 수비라는 측면이고, 공격이라는 면에서는 SLBM 공개했고, 초음속 미사일 공개했고, 대함 미사일, 극초음속. 그리고 탄도 미사일은 계속 개량하고 있죠. 예. 자, 전방위 방어를 생각했을 때는 우리하고 분쟁이 벌어지는 방향으로는 다 날아갈 수 있는 것들이에요, 얘들이. 당연히 일본만을 감안해서 이런 무기 체계를 개발한 건 아니겠지만, 또 미래의 무기의 발전 방향을 봤을 때 일본을 일부러 빼놓고 생각하지도 않았을 것은 분명한 것이죠. 자, 오늘은 이 정도 하겠습니다. 네.